네, 2008년도 국가직 9급 무성공학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선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먼저 선형적인 시스템이라면은 이렇게 F1과 F2가 들어가면 그냥 F1과 F2 각각의 연산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선형적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막 제곱, 세제곱 이런 항들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산을 K라고 하면은 F1 플러스 F2에 대한 연산이 선형적인 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F1 플러스 F2의 제곱 이거의 세제곱 이런 항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제곱의 항 보면은 F1 제곱 플러스 F2 제곱 플러스 F1, F2 항이 나오죠? 이 두 배가 붙긴 하겠지만 이것도 세 배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곱해지는 항들이 나옵니다. 이 곱해지는 것 때문에 이런 비선형적인 소자가 곱셈계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곱해가지고 지금 AM을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상호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일컫는 말은 상호변조가 되겠고요. 믹서는 뭐랄까 어떤 한 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터링, 다이버시티 이런 건 당연히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GPS에 대한 문제인데요. 디퍼런셜 GPS는 GPS의 측이 정밀도를 향상시킨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비게이션 언제든지 다 쓸 수 있죠. 위도, 경도, 고도, 시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나머지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4개의 위성, 보통 3개지만 여기다가 시간 보정용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4개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2차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성 2개가 있으면 이렇게 찍히겠지만 여기다가 위성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정확하게 찍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차원이라면은 이렇게 점이 딱 하나가 나올 거예요. 지구라고 치면은 하나는 안쪽에 있을 테니까 이게 위치가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3차원이니까 이렇게 3개의 위성이 있어야만 이렇게 위치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계기 착륙 장치, 인스트루먼탈 랜딩 시스템, IL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로컬라이저는 제가 다른 강의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활주로가 있으면 이 중심면을 가리켜 줍니다. 이게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파가 나오고 함으로써 이 중심 지점에서 딱 어떤 값이 주어지게 되고 이 중심면을 딱 가리키게 돼요. 글래드 패스는 같은 원리로 이렇게 활주로가 있으면 접근 각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마커는 이런 활주로에 쭉 설치가 되는 장치인데 이게 활주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커는. 근데 라디오 비커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항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비행기가 여기 목적지가 있고 여기 출발지가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이게 라디오 비컨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항행을 위한 장치지 착륙을 위한 장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네, 저속 및 고속으로 이동 중에도 고속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은 묻고 있는데요. 이때는 Y보로에 미쳐 있을 때였는데 다 Y보로에 대한 걸 고르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이거 YMAX가 바로 Y보로예요. 외국에는 YMAX라는 이름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무엇이냐? 지급이는 저전력 이런 거죠. 근거리 통신용, 근거리 어쨌든 간에 저전력 통신용이고 블루투스는 그냥 블루투스 휴대폰 같은 거 쓰는 그런 용도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도 이 와이어리스 팬 그냥 개인 네트워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속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아닌 게 됩니다. 1번은 3번의 하위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에 보면 주파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주파수 채널을 할당해야 한다. 아니죠? 같은 주파수 채널을 이렇게 코드만 다르게 해가지고 써야 주파수 이용이 높아지지 이걸 이렇게 다른 주파수가 있으면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셀 간의 핸드오프를 수행할 때 현재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과의 연결을 끊은 후에 새로운 기지국 연결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핸드오버가 되죠. 소프트 핸드오버. 단말기 위치와 채널 상태에 상관없이 통합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말기에서 송출할 수 있는 최대 전력으로 송신해야 한다. 그럼 안 되죠. 그럼 이제 원금 문제가 생기고 전력 제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거 제 생각에는 상향 링크에서는 그 코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몰릴 경우에는 서로 그 PM 코드 개수보다 많은 사용자가 몰릴 경우에는 뭐 비둘기집 원리에서 뭐 그 중에 하나는 또 겹치겠죠,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직교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단 간에 뭐 얘랑 얘가 똑같은 코드를 써서 기지국이 동시에 이렇게 받게 되면은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1, 3, 4번이 다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중화, 다원 접속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FDMA는 보호 대역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주파수를 쓰고 바로 붙여 쓰는 게 아니고 약간 띄어 쓰죠. 시간 단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DMA는 이 시간, 인터벌이 가드 인터벌 혹은 가드 타임이 필요하죠. TDD는 듀플렉스 옆하기를 사용한다. 아니죠. 이거는 듀플렉스가 이제 동시에 쏘고 동시에 받고가 가능하다는 건데 TDD는 그게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은 TXS고 일정 시간은 RXS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TDD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어차피 필터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게 이게 같은 주파수예요.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필터를 써도 분리가 안 됩니다. FDD는 송신과 수신에 각각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걸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선란의 물리계층 및 맥계층에 대한 표준 규격은 IEEE 802.11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802.16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데 쓰이는 규격이 802.16이 되겠고요. 802.15.1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 WPAN,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 15.4는 지급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급이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러므로 뭐 15.4랑 15.1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좀 몇 번 본 것 같아요. 16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한번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선 송수신 기간 경로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거리가 멀어지면 상관이 있죠. 일단은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으로 감쇄가 있으니까 거리가 상관이 있고요. 안테나 이득도 상관이 있고요. 이득이 좋은 조수로 거리가 멀어지니까 주파수 대역도 이 람다와 상관이 있죠. 변조 방식은 아무 상관이 없죠. 변조가 어떻게 됐건 전파 입장에서 알 게 아니니까요. 자, 무선랜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요. AP는 무선 접속을 통해 이런 단말과의 무선 링크를 구성하는 무선 기지국의 일종이다. 맞죠? CSM의 캐리어 어보이던스 방법으로 매체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캐리어 디텍션이 사실상 어렵죠. 공중에서 뭐 전파를 누가 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하니까. 무선랜에서 단말한 AP만을 통해서 통신 연결이 가능하다. 아니죠. 공유기도 있고 네트워크 브릿지도 있죠. 그래서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브릿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AP는 기존 유선망과 연결되어 무선 단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 단말에게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좀 조사를 잘못 썼네요. 어쨌든 간에 4번도 맞고요.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DS와 프리킨 쇼핑을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규신에 의한 많은 통화 채널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FHDS 방식이랑 DSFH 방식이 정확히 다른지 같은지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FHDS니까 일단 DS 방식인 DS 방식일 텐데 FH가 합쳐진 방식이란 뜻이겠죠. 그럼 FH는 TH 구간만큼 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주기적으로 도약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아마 틀린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부분 대역 간섭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대역 확산에 대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게 FHDS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DS에 비해서 FH의 그 칩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칩 레이트가 작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부호 동기를 포착하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코드가 길면은 그 코드를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동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짧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 부호 동기를. 뭐 그런 얘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2번이 답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널 모델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확률 용어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AWGN 같은 경우에는 그 채널 캐패시티 뭐 이런 거 정의할 때 쓰이죠. 그러면 이건 맞고요. 레일리 분포란 것은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가운데에 이렇게 뭔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게 뭔가 반사가 돼서 통신이 가능할 때 쓰는 모델이 바로 레일리 분포 모델입니다. 라이시안 분포는 여기 없어서 그냥 이렇게 라인 오브 사이트 통신이 가능할 때, 그래서 평균값이 있을 때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 라이시안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항 분포란 것은 말 그대로 이산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통신 모델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채널 모델과는 관계가 없죠. 채널 모델은 연속적이니까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QPSK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심볼 레이트와 비트레이트가 다르죠. 그러면 1번이 되겠고요. 심볼 레이트보다 비트레이트가 더 2배죠. BPSK보다 수신 특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심볼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을 것이고요. 동일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최소 대역폭은 BPSK에 비해 절반이다. 그렇죠. 송신기 구조가 BPSK보다 복잡하다. 아무래도 쿼드레처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네, 이게 PLL에 대한 설명인데요. PL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부에서 인가하는 신호와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비교를 하는데 이때 곱셈기를 이용해 가지고 위상 차이를 구합니다. 혹은 이 합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 합은 LPF에서 잘려 나가고요. 이 차이가 LPF 출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차이가 VCO에 다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어서 이 phi1과 phi2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조정을 해주는 게 바로 PLL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곱셈기의 역할은 위상차를 검출하는 위상 비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주파 제거하는 건 당연히 LPF일 거고요. 이거는 PLL이 충막 크기 전압비로도 한 역할, 이거는 모르겠고요.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비의 주파수를 변화하는 역할이 바로 VCO가 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당 8000 샘플링을 하고 양자 레벨이 6개 비트죠. 그러므로 48kbps가 되겠습니다. 자, 델타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앞뒤 표본값을 이용하는 DPCM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값보다 크면 크다고, 작으면 작다고 신호를 내주고요. 양자 진폭의 크기인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1비트 양자하는 거 맞습니다. 입력 신호의 변화폭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크게 변한다. 그럼 델타의 크기 값이 작으면 계속 한참 동안 쫓아가야겠죠. 이에 비해서 델타 값이 좀 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쫓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크기 값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의 크기에 따라 델타의 크기 값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적, 어댑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상 변조 또는 주파수 변조를 이용해서 앵글 모듈레이션을 하는데 위상 변조인 경우 위상은 메시지에 비례한다 맞죠? 주파수 변조인 경우 이거는 위상은 MT의 적분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냐면 주파수를 적분하면 위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위상 변조인 경우 순시 주파수는 MT의 미분값에 비례한다. 그렇죠? 위상 변조와 주파수 변조의 진폭은 일정하다. 네, AC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야기오다 안테나는 지향성이다. 야기오다 안테나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성이 있죠. 파라볼라 안테나도 이렇게 수신되면 이렇게 수신해가지고 이렇게 한 초점으로 봤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거는 잘 못 봤겠죠. 아무래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요 초점에서 나가면 이렇게 쫙 지향성 가지고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옆으로는 잘 못 가겠죠. 수직식 접지 안테나는 지향성이다. 아니죠. 그냥 무지향성입니다. 루프 안테나는 무지향성이다. 아니죠. 루프 안테나는 이런 식으로 무한대 모양과 비슷하게 지향성을 갖고 있어서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오는 신호를 좀 더 잘 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안테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레이 안테나의 수신의 신호에 동일한 가중치를 준다. 뭔가 스마트해 보이지 않죠? 뭔가 복잡하게 가중치를 줘야 스마트해 보일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파의 보관간섭 상승하세요 원리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안테나의 지향성을 특정 방향으로 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주빔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지향성을 조정한다는 거랑 비슷한 의미죠. 다 스마트하지만 1번만이 좀 덜 스마트해 보이네요. 자,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신호 감쇄가 커진다. 그렇죠? 송신하는 전파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신호 감쇄가 커진다. 람다분의 4파이 d 제곱이죠. 이거는 4파이 df의 제곱이니까 주파수가 낮을수록 감쇄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송수신기에 필요한 안테나 크기는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그렇죠? 크기는 파장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요. 송신기 또는 수신기 이동성이 커지면 무선 채널 특성은 시간에 따라 빨리 변한다. 그렇죠? 도플러 효과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진 것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할 수가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DSSS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 전송 채널마다 다른 확산 부호를 사용하여 구분을 하죠. 월시 코드 부호와 의사자분 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업링크고 하나는 다운링크고 그렇죠. 수신단에서 채널 분리 위해 송신단에서 사용한 부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동기가 딱 맞아야 한다는 거고요. 여러 개의 채널을 다중한 신호에서 각각의 채널 신호는 서로 다른 주파수 되고 송신된다 아니죠? 서로 같은 주파수를 씁니다. 그러므로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